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금융위원회가 오늘 당정 협의를 갖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으로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기존 의견과는 다르지만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법안이 차일피일 늦어질 바엔 보수적인 방향으로라도 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부 정재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결국 은행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한 데 뜻을 모았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가졌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입법안을 담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주요 주제로 논의가 됐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10월까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내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오면서 좀 차일피일 미뤄져 왔었죠. 결국엔 시중은행 주도로 발행을 주장하는 한국은행의 반발이 좀 주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결국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발행하느냐를 두고 은행이 갖냐, 민간 기업이 쥐냐 의견이 차이가 컸던 건데요. 여당과 정부는 시중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컨소시엄 지분 51%를 갖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10일을 시한으로 정부안을 받겠다고도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국회 취재기자가 직접 확보한 영상을 보면서 들어보시죠. 어느 정도 조율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금융위와 한은과 은행 측과 다 조율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대통령실과도 좀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끌으면 안 되겠다 오늘. 최소한 12월 안에는 법안이 발의돼서. 강 의원은 정부안이 마감 시한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주도로 입법을 진행하겠다면서도 연내 논의는 가능하더라도 내년 1월까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시중은행이 컨소시엄 지분 51%를 가져가야 한다는 건 그간 한은의 주장이었는데 결국 한은의 뜻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민간 주도로 해야 한다는 여당과 정부 측 입장과 은행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한국은행이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은은 처음에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밀다가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가 시행된 후엔 스테이블 코인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면서 시중은행 위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래 올해 하반기 들어서 51% 룰을 제시하면서 컨소시엄의 과반 지분을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이 민간 주도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원한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한은의 입장은 소폭 받아들이면서 컨소시엄 지분 결국엔 49%를 민간 기업이 소유하게 함으로써 민간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아직 세부안에 대해서는 협의할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최소 자본금으로 5억 원 이상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뒤이어 여야 의원들의 법안이 계속 이어졌는데 최근에는 이 금액이 50에서 100억 원 수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이 주도권을 잡는 만큼 업계에서는 최소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 수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안은 정부안이 공개돼야 알 수 있겠지만 업계에서는 큰 틀에서 은행 지분 51% 룰이 정해진 만큼 파격적인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 이후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 상표 등록을 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대로라면 시중은행과 대형 민간 기업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처럼 미국 민간 기업이 먼저 발행을 하고 뒤이어서 금융기관이 뒤따르는 형태가 우리나라에서도 검토됐던 게 사실인데요. 우리나라가 그렇지만 달러처럼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 담보로 잡을 3개월이야 초단기 국채 발행도 없잖아요. 우리 특성상 은행 주도로 가는 게 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였다는 후문입니다. 이 한 가상자산 신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의 대표와 관련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논쟁이 길어지며 법안이 2, 3년 길어질 바에는 합의한 대로 빨리 법안이 시행되는 게 낫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중은행과 두나무와 네이버 같은 대형 민간 기업부터 스테이블 코인 사업화를 진행해서 이 사업화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민간 스타트업들도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기업 결합에 대해 정밀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일명 금가분리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가 금융계열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 가상자산 서비스를 결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유주환 기자입니다. 소비자가 더욱 만족할 수 있는 감독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촘촘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취임한 이 원장은 오늘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안 된 상태에서 별도 규제 장치 없이 훅 들어왔다고 지적하고 내년 2, 3월경 제출될 합병 증권 신고서에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입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금가 분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빅테크가 금융업과 가상자산업에 진출했을 때의 파괴력과 안전장치 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문제의식들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최근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를 지목한 것과는 다소 다른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장은 본인 스스로도 해외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 서학개미에 정서적으로 공감한다며 일부 금융사들이 수수료 수익을 목표로 해외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의 위험이나 신용거래 시 노출될 수 있는 환 리스크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지는지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는 연못 속 고래라면 외환시장에서는 공룡과도 같은 존재라며 국민의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자산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금감원이 최근 은행들에게 홍콩 ELS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 2조 원대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당국의 스탠스를 보여줄 첫 리딩 케이스라면서도 최종 제재에는 사후 구제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설명했고 또 생산적 금융 본격화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합쳐진 통합 HD현대중공업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양적, 질적 대형화를 통해 2035년까지 매출 37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배창학 기자.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모든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통합사 출범을 통해 기존 22조 원의 매출을 오는 2035년 37조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은 출범 축하 메시지를 내며 오늘은 조선업의 새 역사가 쓰이는 날로 조선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기선 회장 취임 이후 그룹 주도 첫 구조 개편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계열사를 하나로 묶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중국은 지난 9월 자국조선사 1, 2위를 합치며 세계 조선시장의 3분의 1에 달하는 초대형 기업을 세웠습니다. 이에 통합 HD현대중공업도 각사의 역량을 결집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칩니다. 대형 선박 전문인 HD현대중공업과 중소형 전문인 HD현대미포를 합친 조선 플라인업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을 공략하며 1조 원에 불과한 방산 매출을 10년 뒤 10배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HD현대중공업만 수행하던 미국 군함 수리 작업을 같이 수행하고 HD현대미포가 운영 중인 베트남 조선소도 함께 운영할 방침입니다. 수주를 늘리는 동시에 신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신성장 동력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두 회사의 기술력을 모아 자율운항 등 신기술 적용 함정을 넓히고 수요가 증가하는 쇄빙선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도 이번 합병으로 수주 시너지가 확대되면 통합 HD현대중공업의 주가 상승 여력 역시 충분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쿠팡의 3천만 개가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비상입니다. 사실상 모든 가입자의 정보가 털린 건데요. 업계 1위인 쿠팡이 흔들리는 가운데 보안 위협에 대한 리스크가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성나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 현재 이커머스 기업들이 쿠팡 사태를 보고 긴급 보안 점검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쿠팡은 이 유통업계를 통틀어서 이 정보기술과 정보 보호에 가장 큰 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올해 정보기술에 1조 9,200억 원, 이 중 정보보호 부문에 900억 원을 쏟아부었는데요. 삼성전자와 KT 다음으로 큰 수치입니다. 이 보안 투자에 가장 많은 돈을 쏟는 쿠팡이 사고를 당한 만큼 이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도 빠르게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G마켓은 지난 주말 자체적으로 긴급 보안 점검을 실시했고요. 쓱닷컴 또한 지난해부터 잦아진 통신 금융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 정기 수시 점검과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1번가는 보안 관제 전문 서비스를 통해 또 다른 위협을 모니터링 중이고요. 컬리는 내부 보안 협의체를 중심으로 추가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실상 업계 전반적으로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유통업계에서 가장 크게 보안에 투자하는 기업인 쿠팡이 무너진 만큼 소비자들의 충격 또한 더욱 큰 상황입니다. SK보다 규모가 큰 상황이죠. 예상 과징금은 얼마나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지난 4월 발생한 이 SK텔레콤 해킹 사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총 2,3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었는데요. SK텔레콤 사태를 뛰어넘는 게 이번 쿠팡 사태입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과징금 이슈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법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 부문의 매출에서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징금보다 더 큰 문제는 기존 고객의 이탈 우려가 나온다는 점인데요. 미국 이커머스 업체인 이베이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베이에서는 2014년 5월에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킹 사태 이후 이용자의 24%가 이용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56%는 새 플랫폼을 찾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베이의 3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이 된 바 있습니다. 네, 예상 과징금이 최대 1조 원에 육박하는 데다 기존 고객 이탈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베이처럼 쿠팡도 점유율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쿠팡이 업계 선두 자리를 내줄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경매 기반 단순 이커머스 플랫폼이었던 이베이와는 다르게 쿠팡은 강력한 고객 락인 효과를 구축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쿠팡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 고객은 재작년 기준 1,4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 멤버십을 이용하면 쿠팡은 이길 그리고 당일 배송과 반품이 모두 무료입니다. 또 여기에 해외 직구부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배달 어플리케이션 쿠팡 이츠 무료 배송까지 가능합니다. 이 쿠팡이 올해 4월 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까지 크게 올렸을 때에도 이른바 충성 고객들은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쿠팡의 이커머스 점유율은 22.7%로 1위입니다. 이어 네이버 20.7%, G마켓 옥션 8%, 쓱닷컴 3% 순인데요. 사실상 쿠팡과 네이버의 양강 구도입니다. 앞서 SKT 사태도 초반엔 가입자들의 이동이 있었지만 점유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쿠팡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점유율 변동이 크지 않아 현재 네이버와의 양강 구도 역시 이어질 것이란 해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성나균 기자였습니다. 연매출 28조 원에 달하는 일본의 알프레사 그룹이 줄기세포 기업인 제네셀을 한국에 설립하고 공식 진출했습니다. 제네셀은 한국 기업과의 협업은 물론 M&A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입니다. 주희석 제네셀 대표를 박승원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제약바이오, 보툴리늄 톡신 분야에서 35년 넘게 일해온 주희석 제네셀 대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등에서의 경험을 살려 제네셀을 줄기세포 분야의 글로벌 핵심 허브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강점을 연결해 글로벌 줄기세포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고객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며 더 나은 삶에 기여하겠습니다. 제네셀은 일본의 기술을 직접 도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 줄기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곳으로 꼽힙니다. 큰 장점은 줄기세포 강국인 일본의 우수한 기술을 직도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로 일본 후생성과 FDA 허가를 준비 중인 일본 기업과
공동 개발도 협의하고 있어 기술력과 파이프라인 측면 모두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대표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특히 줄기세포 치료제 HLCM-051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LCM-051은 저희가 일본 헬리우스와 함께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핵심 파이프라인입니다. 한국에서 허가를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 과정에서도 개발, 허가, 상용화 전 단계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 대표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줄기세포, 엑소점 등 높은 기술을 가진 기업과 한국이 강점을 가진 의료기기, 에스테틱 분야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네셀은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핵심 전략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 협력이나 공동 개발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전략적 제휴나 M&A까지 폭넓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네셀은 줄기세포 배양액 원료를 활용한 기초, 기능성 화장품 시장을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속도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전신인 뉴스테이 중 처음으로 임대기간이 끝나는 위례 뉴스테이가 결국 임대기간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단지는 전국 46개 뉴스테이 사업장 중 최초로 청산 방식을 결정해 후속 단지들의 기준점이 될 전망인데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 위례 신도시의 이편한 세상 테라스, 이른바 위례 뉴스테이 단지입니다. 뉴스테이는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 투자해 8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검토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첫 모델인 위례 뉴스테이는 8년 의무 임대가 지난달 29일자로 종료됐는데 정부는 임대를 2년 연장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29일은 임대 의무 기간이고 그 후에 연장해서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 운영을 그때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고 어떻게 운영할지 여부는 추후 결정할 걸로. 핵심 갈등은 분양에 있습니다. 2년 후에 분양가를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분양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이 대부분 민간 리츠에 돌아가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특히 위례에서 어떤 선례를 남기느냐에 따라 만기가 다가오는 다른 뉴스테이에서도 첫 벤치마크가 될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년엔 화성 동탄, 김포 한강 신도시 등 11개 사업장이 의무 임대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례가 첫 사례인 만큼 조기 분양 시점, 분양가 산정 등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으면 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뉴스테이를 비롯해서 단기에 주택을 공급해야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는, 입주자들이 어떤 형태든 간에 아마 분양을 다 받으려고 할 겁니다. 너무 낮은 가격이 되면은 그 분양받은 사람들이나 입주자가 로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날수록 그 입주자들도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또 최근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위례 결정이 늦어질수록 시장 혼란도 커질 수 있는 만큼 분양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원칙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벌써 연말입니다. 올해 연말은 변동성이 여느 때보다 큰 모습인데요. 배당 시즌을 앞둔 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하향 조정안은 이 세제 개편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배당주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오늘 투자토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 배당주들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사실 지난 9월과 10월에 배당주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때가 원래는 배당주가 큰 주목을 받는 그런 시기인데 이제 코스피가 4,200포인트까지 돌파하는 등 연달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성장주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월 들어 흐름이 반전됐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한 달간 4% 넘게 하락하는 동안 국내 주요 배당 지수인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는 4% 가까이 상승하면서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배당 안전성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수급이 유입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수는 코스피 상장사 중 배당 수익률 상위 5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예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시기인 만큼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또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낮아진 점에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관련 그런 정책 기대감이 지금 좀 반영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이 대표적이죠. 애초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최고 35%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율과 구간이 더 세분화되고 부담도 낮아졌습니다. 기존 배당소득이 3억 원 초과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최고 세율은 35%였는데 이를 30%로 조정을 한 거죠. 이와 같은 조세 특례 제한법이 지난달 30일이었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가 증시에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현실화되면은 기업은 세 부담을 줄이면서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유인이 생기고 개인 투자자는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준금리에 대한 불확실성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늦춰지면서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코스피는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 조정을 받고 있죠. 또 그러니까 배당금이라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배당주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말씀하셨듯이 배당주는 찬바람 불며 시작하는 가을 정도에 이제 성행하기 마련이었는데 네. 벌써 12월인데 지금 들어가면 너무 늦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과거에는 사실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연말 직전에 배당주에 투자를 해도 이미 주가에 좀 기대감이 반영돼서 늦었다 이런 평가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 2023년 법 개정으로 상장사의 배당 기준일은 더 이상 연말이 아닌 일반적으로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이 확정된 후로 조정됐습니다. 실제 지난해 전체 약 2,400여 개 상장사 중 30%에 해당하는 700개 사 이상이 배당 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2월이 지나면 기회를 놓치는 구조가 아닌 만큼 연말이 다가온 지금도 배당주 투자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 수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지난 2022년 15개사, 그리고 꾸준히 올라서 2024년 21개사, 올해에도 26개사가 분기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배당금 총액은 약 5조 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약 10% 늘었습니다. 정리하면 배당주 매수 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 배당 기준일 변경, 그리고 분기 배당 증가는 수익률 방어와 배당 수익률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투자토크 지금까지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2월 1일) 뉴스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